안녕하세요. 피팅 의원 김윤석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잡다한 질문들에 대한 Q&A 시간을 간단하게 마련했습니다. 지방흡입 수술 후 수기관리샵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수기관리샵 도움이 되나요?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 돼봤어도 굉장히 고민거리일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기관리샵을 가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측면입니다. 혈액순환, 림프순환, 재생력 촉진, 그리고 모양 개선, 이런 측면에서는 수기관리샵이 저도 효과가 있다고 찬성합니다. 약간 그리고 걱정되는 측면, 두 번째 측면입니다. 그분들은 사실 의료인이 아니에요. 바이오 본드인지 유착인지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험이 정말 많은 제가 봤을 때도 함부로 판단하기가 꺼려질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수기샵에서 수술한 지 일주일도 안 된 환자를 저희 병원, 제가 수술한 환자입니다. 이건 유착이니까 큰일 났다는 식으로 겁을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유착은 일주일 안에 절대 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제가 수술한 환자 중에 유착이 온 환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겁을 줘서 호객 행위를 한 분들이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은 이렇게 다 합해보면 수기관리는 받으십시오.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 후기 보면은 1일차, 7일차가 눈에 띄게 변화가 있던데 왜 저는 안 그럴까요? 사람마다 다 개인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수술 그 다음날 하나도 안 붓고 아주 잘록하게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굉장히 많이 부어서 수술 전에 비해서 더 살이 찐 듯한 그런 걸로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붓기예요, 붓기. 이 붓기라는 거의 정체는 물입니다. 액체. 이 물이기 때문에 종북에는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개개인 차가 심한 거예요. 자고 일어났을 때 팔다리가 붓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붓기가 오래 가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반드시 붓기가 빠질 거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팔 지방흡입 수술을 할 때 보톡스를 먼저 맞으면 좋다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 얘기는 조금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많은 임상 경험에 의해서 축적돼서 나오는 얘기인데,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은 근막층이랑 피부층이 뜬다는 것까지는 제 영상을 구독을 하셨으면 알고 있을 내용인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중간층에 있는 지방을 흡입하게 되면 이 피부와 근막층은 서로 떨어지게 돼요. 이동한다고 그러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딱풀로 붙여놓은 것처럼 다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 시기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인데요. 수술할 때 보톡스를 근육에다 맞게 되면은 그 부위 볼륨이 같이 줄겠죠. 그때 근육도 같이 줄은 상태에서 지방도 같이 줄은 만큼 딱풀로 붙여놓은 것처럼 딱 이렇게 붙게 된단 말이죠. 얼마나 큰 이득입니까? 그래서 수술할 때 보톡스를 맞는 거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으니까요. 결코 주저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시 이렇게 붙은 다음에 맞는 거랑은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주제로 Q&A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했던 질문들, 그런 것들을 반추려가지고 Q&A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제 손에 질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저희가 다 해드리고 싶지만 이걸 다 다루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많이 질문하신 거 위주로 추려서 한번 답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163cm, 78kg입니다. 인바디 측정해보니 고도 비만이 나오더라고요. 살은 빼고 싶은데 운동도 의욕이 안 생기고 식탐도 많아서 식단 조절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고도 비만도 지방흡입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다만 BMI가 30 이상인 고도 비만 환자분의 경우에는 수면 마취 시에 저산소증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요. 평소 지병 또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나 이전 수면 마취 시 저산소증에 빠졌던 과거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안전을 위해서 전신 마취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MI가 40이 넘는 초고도 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전신 마취를 통해서 수술이 진행되게 됩니다. 나 원장님, 그러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가 꼭 필요한가요? 말씀드렸듯이 BMI 수치가 40이 넘지는 않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필수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환자의 과거력이나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수면 마취를 할지 전신 마취를 할지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과거력도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지방흡입을 받고 용액이 어느 정도 후에 흘러나오더니 이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흡입 받았던 시술 부위가 어느 정도 아물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몸에 남은 기분인데
이건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되는 걸까요? 당연하죠. 일단은 이제 지방 흡입을 하고 용액을 수술장에서 최대한 빼고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미처 빠져나오지 않는 것들은 소변이나 노폐물로 다 배출되게 돼 있어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나머지 잠붓기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이제 임프관들이 많이 손상이 돼 있던 게 복구가 되고 나서부터 진행이 되게 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잠붓기가 남아있게 되니까요. 시간이 다 해결할 거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는 듀오덤 붙이고 누구는 그냥 밴드만 붙이는데 통풍이 잘 되는 드레싱 밴드를 붙이는 게 좋은 건지 그냥 원형 밴드만 붙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듀오덤은 언제부터 붙이는 건지 흉터연고는 언제부터 바르는지 순서 좀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라고 하는데 이거 상처에 바르는 건가요? 간단히 말해서 실밥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드레싱 밴드로 상처를 가볍게 덮어만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밥을 뽑고 난 이후에는 연고만 바르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듀오덤 같은 경우는 실밥을 제거한 뒤에 개인 사정상 재생 연고를 자주 바를 수 없는 분에 한해서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듀오덤을 붙이고 나서 땀이 차게 됐을 경우에 상처가 짓무르거나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그럼 왜 바르는 게 좋은가요? 상처 부위가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외선 노출됐을 때 염증 색소 침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부가 좀 이게 약해져 있어서 이렇게 자외선에 취약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꼭 바르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그냥 바르면 되는 건가요? 손으로? 그것도 손으로 바르는 거 아닌가? 그렇죠. 손으로 바르십시오. 지방흡입, 지방분해 주사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뱃살이 좀 있어서 시술받고 한 번에 없애려고 하는데 둘 중 아무거나 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방 분해 주사는요 시술이고요. 지방 흡입은 거의 메이저 OP급에 해당하는 수술이에요, 수술. 그래서 당연히 결과치가 달라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를 좀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방 분해 주사라는 거는 지방 세포 개수를 줄일 수가 없고 지방 세포 크기 자체를 조금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거고 영구적이지가 않아요. 하지만은 지방 흡입은 직접 기구를 사용해서 물리적으로 지방 세포를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지속된다고 할 수 있죠. 얼굴 지방흡입 한 지 6개월 후에 윤곽주사를 맞았는데 얼굴이 흡입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찾아보면 얼굴 지방흡입 후에 윤곽주사 맞아도 된다는데 맞는 건가요? 얼굴 지방흡입 후에는 조직이 완전히 회복된 이후에 추가적인 시술을 권장하고 있고 그 기간은 대체로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윤곽주사를 맞은 시기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는데 다만 윤곽주사 후에 생긴 붓기 때문에 턱라인이 둔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도로 가라앉나요? 네, 물론 가라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윤곽주사의 성분에 따라서 붓기가 가라앉는 시간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걸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얼굴 지읍하고 나서 윤곽주사를 맞아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뒤에는 조직 회복이 다 된 이후이기 때문에 맞아도 크게 무방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요번 시간에는 병원에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리는 질문 3종. 원장님, 저는 뼈팔이 가능한가요? 원장님, 저는 얼마나 뽑을 수 있을까요? 원장님, 저는 효과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흡입은 어떤 분들이 해야 효과가 좋고 극대화될 수 있나요? 자,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과연 모든 사람들이 지방흡입을 하면 똑같이 결과가 좋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방흡입 후 결과가 좋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방흡입을 해도 결과가 조금 부족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 순수 피하 지방형인 사람이 지흡에 굉장히 어울립니다. 캐뉼라를 이용해서 하는 지방흡입은 사실상 피하 지방을 뽑는다는 얘기거든요. 특히나 발달한 그런 체형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방흡입을 한 후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순수 피하 지방형인 사람은 집에서 자가로
체크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수 지방형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살이 굉장히 보들보들합니다. 그리고 잡았을 때 굉장히 물렁물렁해야 돼요. 물컹물컹 살이 됩니다. 살을 잡았는데 난 살이 좀 단단한 편이야. 그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순수 피하지방형 인간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셀룰라이트가 있으신 분들은 순수 피하지방형 인간입니다. 셀룰라이트라는 것은 피부와 근육층 사이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이를 잡고 있는 끈 때문에 생기는 조직들이거든요. 그래서 피하지방량이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셀룰라이트라는 것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근육이 도드라지면 안 돼요. 근육이 도드라지려면요, 피하지방층이 얇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피하지방층이 두껍게 되면 절대로 바깥에서 근육 라인이 보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요약해 봅시다. 살이 말랑말랑하고 피부가 부드러우신 분들, 그리고 셀룰라이트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근육 라인이 드러나지 않는 분들은 순수 피하지방형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분들은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효과를 많이 보게 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리고 제가 아꼈던 두 번째 포인트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도 이거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효과가 있냐면 특정 부위 포인트가 과도하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군살이라는 건데요. 군살도 사실은 피하지방입니다. 예를 들면은 팔 쪽에 군살이 많거나 승마 쪽에 군살이 많거나 아랫배 쪽에 군살이 많은 사람들은 그쪽에 피하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기 때문에 지방 흡입 캐뉼라를 이용해서 그 부위를 캐내게 되면은 그 부위만 쏙 들어가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이런 분들도 하고 나면 만족감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단, 이 일반인 분들이 감별하기가 되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팔 같은 경우에는 상완근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신 분들도 유독 여기가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느끼시고 있을 수 있어요. 힘을 줬을 때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쪽 부위 군살이 과도하게 침착된 게 아니고 근육 라인이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듣기 싫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하는데요. 분명히 지방 흡입을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방 흡입 수술을 통해서 결과가 안 좋다는 거지 다이어트까지 안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첫 번째, 그 말이 많은 근육형 인간. 지방 흡입을 하는 의사들이 제일 까다로워하고 결과를 내기가 가장 어려운 타입의 인간 유형입니다. 일단 힘을 주면요, 팔은 굉장히 굵은데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은 이 지방이 피하지방에 축적된 것이 아니라 근육 안쪽에 그리고 뼈대 안쪽에 지방이 축적이 되는 그런 타입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방 흡입을 하면은 어느 정도 얇아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본인이 근육형 인간인지 아닌지 집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근육형 인간인 분들은 대부분 어깨가 넓다든지 아니면 흉통이 넓다든지 아니면은 팔, 다리가 조금 굵다든지 이런 분들은 타고난 DNA상 운동에 적합하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근육이 잘 발달해야 되며 뼈대가 다른 사람들보다 튼튼해야 됩니다. 이런 스포츠형 인간들은 대부분 근육형 인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근육 라인이 드러나시는 분들은 지방 흡입을 했을 때 결과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어깨 넓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넓은 사람들도 뼈대가 잘 발달한 스타일이고 이 팔꿈치에는 살이 거의 붙지 않아요. 피하지방이 거의 축적이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이 타고난 팔의 굵기를 알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흉통, 여기서 이렇게 눌러보십시오. 살이 아무리 찌신 분이더라도 여기에는 살이 거의 붙지 않거든요. 여기가 선천적으로 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S라인을 뽑기에 굉장히 어려운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편한 진실 두 번째,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밥만 먹으면 배가 볼록 튀어나와요.
밥을 먹었는데 배가 볼록 튀어나온다는 얘기는 그거는 지방흡입으로 뺄 수 있을까요? 못 뺄까요? 자,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장 지방이라는 나쁜 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피하지방층과 더불어서 인체에서 가장 많은 지방이 축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은 인체의 소화기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거기에 지방이 꽤 많이 축적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 부위는 수술로 제거가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내장 비만을 측정하기 가장 간편한 방법은요, 근처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인바디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인바디에 체크하면 내장 비만 스케일에서 9까지 나오거든요. 거기서 적어도 내장 비만 스케일이 3 이하인 경우들만 S라인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지방 흡입과 체중 감량 그리고 내장 지방 감소를 동시에 진행하셔야지 우리 눈 S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그거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부 지읍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병원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저는 옆구리살만 고민이에요, 저는 아랫 복부만 고민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수술을 하면 안 좋은지에 대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복부 지방 흡입할 때 한 부위만 진행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의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미적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소묘 해보셨을 거예요.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할 때 이 곡선 부위를 처리를 할 때 직선으로 여러 번 그어가지고 곡선을 만드는 연습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수술도 똑같습니다. 지방 흡입은 직선으로 된 캐뉼라를 이용해서 흡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선을 그어서 곡선을 부드럽게 이어나가는 게 완벽한 라인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인데, 한 부위만 하게 되면은 그 부위만 곡선 처리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붓터치 횟수가 작으면 곡선이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2번째 이유인 의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지방세포라는 거는 개수와 그리고 이 지방세포 크기에 의해서 볼륨이 결정이 돼요. 지방세포가 많고 그 다음에 크기가 작으신 분들도 있고, 지방세포 개수는 적지만 지방세포 크기가 크신 분들도 있죠.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은 지방세포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지방세포 개수가 주는 겁니다. 만약에 한 부위만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은 그 부위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위에 비해서 지방세포 개수가 적게 유지가 됩니다. 평생이에요. 평생 동안 체중 변화 없이 사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체중 변화가 있게 되면은 지방세포 개수가 적은 부위가 아무래도 덜 찌게 됩니다. 그러면 한 부위만, 특히 복부를 가정했을 때 아랫배라든지 옆구리만 지방 흡입을 한 경우는 지방세포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살이 찌게 되면 그 부위는 반드시 찌그러져요. 그래서 저는 아예 복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뺑 둘러서 360도로 하는 거를 강력히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팔이나 허벅지 같은 다른 부위들도 한 부위만 진행은 비슷한 이유로 안 되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비슷한 이유로 부분 지읍을 하는 건 좋진 않지만 그래도 복부에 비해서는 그래도 부분 지읍을 할 수 가능한 게, 팔이나 허벅지 부위는 복부에 비해서 지방층이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2번째 이유, 지방세포 개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기 때문에 간혹 허벅지 같은 경우, 안쪽 살이라든지 샤넬 라인이라든지 팔 같은 경우에는 뒤쪽만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완벽한 라인을 그리려면은 복부와 같은 똑같은 이유로 이어지게 완벽하게 수술을 하는 게 좋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왜냐면 자기 몸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수술할 때 완벽하게 해야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처음 수술을 계획하실 때 완벽한 라인을 추구하는 쪽으로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지방 흡입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일 거예요. 팔, 복부, 허벅지 힘든 수술 한 번 고생으로 끝내고 싶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저도 사실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병원 바이 병원이긴 한데 그렇게 안 하고 나눠서 수술하는 병원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신 지방흡입은 왜 하루에 안 되는 것인가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안전 문제고요. 두 번째 이유는 회복 시간과 관련된 거예요. 이 회복 시간은 결국은 수술 결과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안전 측면에서 얘기를 다뤄볼까요? 지방흡입 교과서에 따르면 한 번의 추출량이 10,000cc를 넘게 되면은 사람이 쇼크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술 중에 위험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예를 들자면은 복부에서는 뭐 한 3,000~4,000cc, 그리고 허벅지에서는 한 4,000~5,000cc, 팔에서는 1,000에서 한 2,000cc 정도가 보통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이고, 약간의 과체중이라든지 BMI가 30 이상인 분들은 복부에서만 7,000~8,000cc가 나올 수도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안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실제적인 이유예요. 여러분들을 지방 흡입하고 나서 회복하는 속도와 관련됐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손가락이라든지 뭐 팔목이라든지 한 군데에만 골절이 된 경우는 전치 6주에서 8주 정도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은 이 다리와 그리고 팔, 여러 부위의 골절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전치 12주부터 시작해서 16주까지 쭉쭉 늘어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의 몸이 회복을 하는 거에는 쓸 수 있는 리소스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동시에 다치게 되면 그거를 리페어하는 그런 시간이 쭉쭉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방흡입도 한 부위만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뭐 한 2~3주면은 괜찮아지는 그런 몸의 이런 회복력이 있다면은 여러 군데를 동시에 지방흡입을 하게 되면은 완전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미용적인 이유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빨리 나으면 나을수록 흉터는 적어지고요. 그리고 지방흡입한 표면도 훨씬 더 매끄럽게 났습니다. 그래서 지방흡입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이쁘게 지방흡입을 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이쁜 팔을 원해 라고 하면은 팔, 복부, 허벅지 부위별로 따로따로 하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예요. 그러면 허벅지는 왜 다른 부위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좋은 걸까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위치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위쪽에 있는 물건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 굉장히 쉽지만은 아래쪽에 있는 물건을 위로 올리려면은 그만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람의 몸도 똑같습니다. 머리라든지 팔, 복부는 심장 근처에 있기 때문에 많이 부어도 이 붓기가 굉장히 빨리 가라앉아요. 하지만은 이 하체 같은 경우에는 심장까지 퍼올리려는 그런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붓기가 오래 가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군데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붓기가 상당히 더디게 않는다고 그랬죠. 특히나 허벅지 같은 경우는 단독 시술을 하지 않고 다른 부위라 여러 군데 같이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붓기가 상당히 오래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지게 될 확률이 조금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허벅지는 웬만하면은 단독으로 시술 받으시라 라고 얘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자, 오늘은 왜 여러 부위를 한 번에 동시에 수술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를 들어봤는데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병원 바이 병원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뽑을 양이 많지 않고 한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상체는 동시에 수술을 진행하기도 해요. 하지만은 하체는 단독으로 진행하기를 환자분들한테 권유하는 편입니다. 안전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방흡입을 하고 나서 좀 더 환자분의 만족도가 올라가려면은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단독으로 하는 게 결과가 좋다는 거를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코 뭐 환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만족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피팅의원 김윤석 원장이었습니다. 피팅의원 김윤석 원장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이번에는 조금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고도비만 환자 지방 흡입에 대해서 오늘 다뤄볼 건데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고도비만 환자도 거상술 말고 지방흡입만으로 가능한가요? 이거는 의사의 판단이긴 한데 고도비만 환자분들이 피부가 튼 살이 많다거나 그리고 쪘다 빠졌다 쪘다를 반복하신 분들은 피부에 자극을 훨씬 더 많이 줘요. 그냥 찐 상태를 유지하거나 한 사람에 비해서요. 그런 분들은 이제 피부 탄력이 안 좋기 때문에 거상술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의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만 탄력이 어느 정도 보존이 돼 있고 튼 살이 적고 그리고 최근에 급격히 살이 찐 사람일수록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피부 탄력이 보존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런 분들은 살찌기 전 상태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행운인 거죠. 고도비만 환자도 지방흡입이 하루에 진행 다 가능한가요? 민감한 질문의 연속이군요. 일단은 확실한 거는 하루에 10,000cc 이상 뽑으면 절대 안 돼요. 이건 교과서에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 뽑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10,000cc 이상 뽑으면 안 되고, 만약에 고용량으로 나올 것 같으면은 녹아서 하는 거를 적극 추천해드리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의 회복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본인이 회복해야 될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회복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요. 한 번에 많은 부위에 많은 양을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모양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방 흡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요, 모양이 이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자기 만족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남들이 봤을 때도 이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많은 부위를 동시에 하시게 되면은 울퉁불퉁해짐이라든지 밀착 배임 같은 게 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환자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설득시키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급한 마음은 제가 10분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 있죠? 부위별로 수술을 하는 게 종국에는 잘한 결정이었다라고 반드시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도 비만 환자분들에게는 꼭 부위별로 나눠서 수술을 받으라고 설득을 시키는 편입니다. 고도비만 환자는 꼭 전신 마취를 진행해야 하나요? 모든 고도 비만 환자분들이 다 받을 필요는 없고요. 초고도 비만이라든지 아니면은 엎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이 복압이 너무 올려서 이 수면 마취에서 숨을 잘 못 쉬는 분들은 전신 마취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거기에 더해서 체중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심혈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면 마취로 장기간 3시간, 4시간 수술을 받게 되면 위험한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경우에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 각종 모니터링과 센서를 착용한 상태에서 기계 호흡에 의존하는 전신 마취를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납득이 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 원칙은 동일합니다. 안전하면서 효율적인 지방 흡입을 합시다. 우리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피팅의원 김윤석 원장이었습니다.